내 거는 놔두고 남의 것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게 면역입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남의 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거죠. 자기 장기의 이식이 아닌 이제 타인으로부터 장기를 받는 거는 뭐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한 남의 게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게 남의 것으로 인지를 하면 그 남의 것을 이제 공격해서 파괴하는 게 이제 면역인 거죠. 이런 면역에는 결국은 그 비특이적인 면역과 특이적 면역이 있는데 비특이적인 면역은 남에게 들어오는 남의 것을 그냥 상관없이 다 막는 거죠. 그래서 그 남에게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우리 몸의 피부나 이런 게 남의 외부에서 뭔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고요. 특이적 면역이라는 거는 남의 것을 선택적으로 인지를 해서 그 선택적인 그 인지된 거에들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게 선택적 면역이고, 그래서 항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항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면역 세포가 직접 작용을 해서 그런 남의 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식을 타인의 장기를 이식을 하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그 장기는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치료제가 이제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을 좀 억제를 시켜야 장기가 파손이, 이 면역 반응에 의한 장기가 파손이 안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면역 억제제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을 억제를 해서 이제 장기의 생존율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쓰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나 면역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면역이라는 거는 감염에 대해서 우리 몸이 대항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면역능의 손상을 살펴보면 먼저 수술을 받죠. 대부분 뭐 골수 이식이나 이런 걸 제외한 뭐 신장 이식, 뭐 간 이식 이런 거는 큰 수술을 받죠. 수술을 받으면서 배를 째고 이런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생겨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균이 침입하기가 쉬운 환경이 되는 걸 이제 회복적 장벽이 손상된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기 때문에 이제 회복적 장벽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장기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면역 억제 치료는 장기마다 다르지만 초기에는 되게 세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서서히 줄여가는데요.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면역 억제 치료 때문에 면역이 떨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다면 장기 이식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취약해지는 감염이 시기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고 나서 이식하고 1개월까지는 아직 면역 억제제가 들어가지만 면역 억제 때문에 면역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기라서 이런 오히려 수술하고 난 직후에 생길 수 있는 감염, 뭐 수술 부위 창상 감염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생길 수 있는 요로감염, 폐렴과 같이 수술과 관련된 감염이 생길 위험이 높고요. 이제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이식을 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가면 면역 억제제가 이제 많은 기능을 발휘해서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면역저하와 관련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이나 결핵, 아스페르길루스라고 하는 곰팡이, 폐포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 거대세포 바이러스와 같은 이름도 생소한 이런 미생물들이 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 대상포진 결핵 말고 이 밑에 있는 미생물들은 면역저하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한테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들이죠. 이런 미생물들은 사실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병동력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른데 거대세포 바이러스나
페포자충 이런 미생물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병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이런 면역 억제제를 써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감염을 우리가 기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정상적인 면역이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감염도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이런 다양한 기회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이식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감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들은 이제 이식 환자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항균제를 미리 먹죠. 예방적으로 그냥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이식하고 나면은 주사로 항균제를 쓰기도 하고 수술하고 어느 정도 기간은 그리고 감염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도 먹습니다.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을 이제 장기 이식 종류마다 미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00일까지 먹습니다. 감염 예방 목적으로 이제 곰팡이 감염도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 약도 미리 먹죠. 그리고 나서 감염 이식을 하기 전에 면역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합니다. 또 이식하는 환자들은 좀 기본적인 감염 예방 원칙을 잘 수행을 해서 감염이 좀 안 걸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데 어떤 약을 쓸지 이런 거는 이 환자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건 의사가 고민할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릴 거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떤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은지와 실제로 이식하고 나서 감염 예방을 위한 원칙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감염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백신이나 아니면은 항체를 접종하는 게 예방접종입니다. 백신은 우리가 그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비생물을 직접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그런 물질을 미리 노출을 시켜서 그 물질에 대한 면역능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노출을 시키는데 미생물 자체를 노출을 시키면 병에 걸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하고 구조는 비슷하지만 병이 안 생길 수 있는 사천 정도 되는 쉽게 말하면 이런 미생물들을 모아서 놔주는 게 이제 생백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맞고 있는 대상포진 백신, 애들이 맞는 홍역 백신 이런 게 다 생백신이죠. 이거는 이론상은 그러니까 미생물을 직접 놔주는 거, 살아있는 미생물을 놔주는 거기 때문에 면역이 약한 사람이 잘못 맞으면 아무리 병이 잘 안 생기는 미생물이긴 하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잘못 맞으면 병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백신은 이식하는 환자에서는 금기입니다.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상포진 백신 많이 맞는다. 이식했으니까 나 면역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도 대상포진 백신을 잘못 맞으면 대상포진이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포진 이런 생백신은 맞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사백신은 그에 반해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죽인 다음에 불활성화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성분만을 추출해서 놔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독감 예방주사,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달걀에서 키운 다음에 그거를 재처리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다 죽인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성분만을 추출을 해서 놔주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 바이러스를 죽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인플루엔자 걸리진 않겠죠. 이미 죽어버리는 바이러스의 어떤 물질만 놔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식하는 환자들에서 놓을 수 있는 백신은 이런 사백신입니다. 그리고 다당류 백신은 사백신 중에서 이런 포도당 성분으로 생성된 백신이 이제 다당류 백신이라고 하는데
다당류 백신은 최근에는 이 그러니까 이런 탄수화물만 놔주면 면역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단백질에다가 결합한 형태로 백신이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알균 백신도 이제 다당류 백신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탄수화물 성분을 단백질에다가 붙여놓은 단백결합 다당류 백신이 나오고 있고 면역이 생기는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는 단백결합 다당류 백신이 훨씬 좋긴 한데 비용이 고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환자에서 예방접종은 정상인의 예방접종과 다른 점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반응이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병이 그러니까 예방을 못할 수도 있고요. 병이 생겨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식하고 직후부터 이식하고 6개월까지는 면역 억제제를 좀 강하게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이 안 생길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식하기 전에 맞는 거죠. 면역 억제제를 쓰기 전에 이식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다 맞는 게 좋고요. 뭐 이식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못 맞았다고 한다면 이식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맞는 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백신 투여는 이게 잘못한 병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식 환자에서는 금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방접종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받는 분들한테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소개를 드리면 인플루엔자는 매년 꼭 맞으셔야 됩니다. 인플루엔자는 이게 계속 2009년에도 큰 유행이 있었듯이 이게 매년 조금씩 자기 항원을 바꿔가면서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유행할 수 있는 균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 같은 곳에서 이제 봄이 끝날 때쯤에 돌고 있는 인플루엔자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올, 가을, 겨울에는 어떤 인플루엔자가 돌겠다 예측을 하면 이제 그 예측된 걸 가지고 매년 백신을 새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매년 한 번 맞았다고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는 인플루엔자 종류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맞으셔야 되고 맞는 시기는 한 10월 정도에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2009년 인플루엔자 유행하기 전에는 한 12월 초부터 1월 사이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고 3, 4월에 유행이 있는 두 번의 유행이 있던 패턴이었는데 이게 2009년에 신종플루가 한번 확 유행하고 난 이후로는 양상이 한 12월 말부터 유행을 해서 한 2, 3월까지 유행하는 양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과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안 맞았다 하더라도 3, 4월에 한 번 오는 유행이 있기 때문에 1, 2월에라도 맞으라고 추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유행이 12월 말쯤 시작해서 2월에 유행이 끝나니까 오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말이 오기 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추천하고요.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바로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전에는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면역이 생기려면. 그런 거 생각하면 12월 말에서 11월에는 반드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폐렴알균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탄수화물 성분만 모아놓은 백신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단백결합 백신을 단백질을 붙여놓은 이제 백신이 새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맞던 탄수화물만 맞던 백신은 5년마다 한 번씩 맞았습니다. 이 면역이 잘 안 생겼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나온 단백결합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면역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무슨 비장을 적출하거나 이런 환자가 아니면 이제 한 번 접종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다당류 백신은 이런 폐렴알균의 종류 중에 23가지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백결합 백신은 이게 이제 단백질을 붙여야 되니까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23개를 다 못 붙이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13개만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좀 좁죠. 그래서 면역이 매우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놓고 8주 지난 후에
다당류 백신 놓는 걸 현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회 공식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학회 공식 추천이나 정부 추천이 나오려면 이제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백신이 단백결합 백신은 뭐 개원가에서는 한 15만 원까지 받고요. 서울대병원은 한 11만 원, 1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그런 고가 비용에 비한 효과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분석이 다 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공고는 추천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것만 따진다면은 두 개 다 맞는 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상풍도 뭐 아주 드물지만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환자가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는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식 받은 환자는 파상풍 위험이 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파상풍 백신도 10년마다 한 번씩 재접종하는 거 추천을 하고요. 비형 간염은 이제 면역이 없다면 맞는 거 추천을 합니다. 수두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나온 게 대상포진인데, 이게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간이식하기 전에 뭐 수두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면, 이게 항체가 없다면 확인하고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놔주는 거기 때문에 이식한 이후에는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플루엔자의 발생과 인플루엔자가 그냥 면역이 괜찮은 사람은 하루 이틀 독감 앓고 지나가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이런 식으로 폐렴까지 와서 중환자실 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증으로 가는 입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맞는 거 추천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화의 자기 항원성을 매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접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정도에 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만드는 게 계란에다가 바이러스를 접종한 다음에 증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란 성분이 바이러스 백신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접종하고 나서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어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하는데, 서양에는 계란 알레르기 환자가 조금 꽤 있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이제 동양에는 그런 환자가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 저도 이 계란 알레르기 때문에 이 예방주사 못 맞았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원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주사 말고 코에다 뿌리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도 이제 홍보하고 추천을 하는데요. 그 코에다 뿌리는 거는 또 살아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식하는 환자에서는 맞아서는 안 되고, 꼭 팔에 맞는 주사로 만든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폐렴알균은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그 폐렴알균이라고 하는 균이 일으키는 중증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폐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개원가에서 폐렴 예방주사라고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폐렴의 원인의 한 30% 정도만 이 폐렴 알균 때문에 생기지, 나머지 70%는 다른 균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그래서 폐렴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른 균에만 폐렴이 생길 수 있는데, 추천하는 이유는 폐렴을 막으려는 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폐렴 알균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폐혈증이 되고 뇌수막염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증으로 가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놓는 걸 추천을 하고요. 예방주사는 말씀드린 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당류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5년마다 재접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하는 환자와 같이 사는 가족이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워낙에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에서 49세 사이 정도는 꼭 건강하면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집에 이런 면역 이식 환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걸리면 그분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게 좋죠. 그래서 의료진도 다 맞는 이유가, 의료진이 걸리면 또 환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도 여기 있는 예방주사는 다 맞는 거 추천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족분들도 맞는 거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B형 간염,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거나 이럴 때는 다 가족들도 맞는 거 추천을 하고, 수두나 MMR은 환자가 맞을 수는 없고, 이건 생백신이기 때문에 환자는 맞을 수는 없지만, MMR 같은 경우도 가족이 맞아놓으면은 내가 걸려서 이 환자한테 건네주는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도 MMR은 한번 맞는 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식 환자에서 감염 예방의 일반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가지 경로로 감염이 되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미생물이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이 잘 안 들어오게 하는 이제 생활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외부에서 미생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생각한다면 제일 흔한 게 직접 접촉입니다. 손이나 이런 데에 미생물을 미쳐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을 만진다던가 코를 만진다던가 이런 손을 통한 접촉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주의와 호흡기나 뭐 애완동물 같은 거 주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제 손을 그냥 이런 이제 손 모양으로 미생물이 자라는 돼지 같은데 찍어서 이제 한 하루 정도 놔두면 이렇게 다양한 균이 많이 자랍니다. 여기서 이런 황색을 보이는 균은 아주 병동력이 강한 호두알균, MRSA 뭐 이런 얘기 병원에 오래 계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병동력이 아주 강한 균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을 잘 씻고 찍으면 균이 안 자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에는 항상 균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외출하고 난 거나 상처를 소독하기 전후, 애완적 동물을 접촉한 후, 정원을 가꾼 후, 그 다음에 이런 콧물이나 진물을 만진 후, 침구류나 소변기 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걸 추천을 하고요. 손을 사실은 잘 씻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손에 이제 균이 이제 구석구석 다 묻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로 비누로 손을 씻는 거는 이제 손에 묻어있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다 털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 골고루 털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바닥을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손등을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씻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손톱 아래를 씻고,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씻고, 이렇게 씻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씻고, 다음에 이제 손끝과 이런 손등 사이가 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마지막으로 이 손톱 끝으로 손바닥에 손금을 이렇게 긁어내주는 방식으로 이제 손을 씻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물로 가지고 비누로 손을 씻을 때는 비누에는 항균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균을 손에서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균을 어느 정도 털어내려면 한 40초에서 1분은 손을 씻어야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손을 씻을 때마다 1분씩 손을 씻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 환경에서는 쉽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많이 쓰는 게 손소독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서울대병원도 병상마다 이렇게 무슨 분홍색 물이 들어있는 게 붙어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알코올과 이런 이제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손에 바르고 문지르면은 이런 한 10초 정도만 문질러도 물로 손 씻는 거 1분 이상 손 씻는 거에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는 그런 손소독제를 많이 쓰고요. 요즘은 이제 항균 성분이 포함된 비누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으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통한 감염은,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는 호흡기를 통한 것도 사실은 손에 묻어있는 걸 나도 모르게 만지는 코와 입 근처를 만져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게 필요하죠. 불가피하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결핵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내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 1m까지는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환자가 있으면 이론상 2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말한 것 때문에 걸리진 않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바닥에 묻어 있는 걸 내가 손에 묻혀서 내 손에 묻히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결핵이나 수도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론상만 15m까지 막 그 사람이 기침하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환자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아스퍼러길로스라고 하는 곰팡이는 대개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이나 이런 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 포자가 많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곰팡이, 그러니까 공사장이나 뭐 이런 퇴비나 비료가 있는 곳을 피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화분을 못 들어오게 하고 꽃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곰팡이 같은 게 묻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면 폐에 이런 병이 생기거나 심하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고름이 잡히는 이런 곰팡이 감염이나 특별한 미생물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많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과 음식을 통해서도 많은 수인성 전염병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먹는 게 좋고요. 식당에서 제공되는 물이나 얼음도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서 하기고 약수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끓여 먹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날 음식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고요. 생우유나 생우유로 만든 치즈도 이게 이제 생우유를 그러니까 그냥 목장에서 짠 생우유를 바로 이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간혹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에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이런 생우유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야채나 껍질을 포함한 생과일로 만든 주스도 이게 잘 씻어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먹는 게 좋고 날계란도 간혹 살모넬라균 같은 거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겨울에 위험한 게 굴입니다. 굴에는 우리나라 굴은 검사를 하면 한 25% 정도 노로바이러스, 요즘 뭐 겨울에 설사하고 문제가 되는 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과 또한 이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칼과 도마를 반드시 씻어야 되고요. 이제 이런 일반적인 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 원칙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날생선이나 날고기를 조리하는 칼로 다른 음식을 조리하지 말고 이런 걸 조리한 도마는 씻어서 다른 거 사용해야 되고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실온에 두면 이게 서서히 해동이 되면서 그 표면은 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냉장실에 넣어서 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빨리 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동을 해야지 그냥 얼린 거를 녹이겠다고 실온에 놔두면 표면은 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에도 톡소포자충과 같은 그런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정상인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까지 면역억제제를 강하게 쓰는 기간에는 애완동물을 피하는 게 좋고요. 이제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고 분변이나 지청소 같이 그런 가지고 있는 기생충에 노출이 되기 쉬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여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 2달 전부터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수도 있고 말라리아 같은 거는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바로 약을 먹은 약도 있지만 적어도 2주 전부터는 약을 먹기 시작을 해야 안전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좀 기간을 두고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고 가급적 위생 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 여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행 중에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말라리아 예방약 같은 약을 먹는 게 필요한데요. 지역마다 먹어야 되는 약이나 예방 접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 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요즘 뭐 아프리카나 남미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 아프리카 남미 국가에서는 황열 예방주사를 요구를 입국할 때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그냥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서 황열 예방주사 맞자 그래서 데려가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식한 환자는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황열 예방주사도 대표적인 생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방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나는 요런 환자이기 때문에 이 예방주사를 못 맞았습니다. 이런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다 입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방주사는 맞지 않는 게 추천하고요. 장티푸스나 콜레라 백신도 이제 여행 간다 그러면 놔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게 생백신이 사백신이 꼭 확인하고 생백신이면 안 맞으셔야 됩니다. 또 말라리아 예방이 중요한데 어떤 말라리아도 지역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말라리아 예방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기 전에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라리아 예방약이 완전하게 말라리아를 예방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이것보다 실제로 궁금하신 내용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식 후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심장 이식을 서울대병원에 다녔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실수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교육을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받고 보니까 제가 이 심장 이식하고 나서 엉덩이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 대상포진 신경통에 대해서 이렇게 앉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담당 의사님께서 뭐라 그랬죠? 진통제 같은 거, 리리카를 줘서 그거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제가 하도 엉덩이가 아프다 보니까 어느 의학 신문에 의학 기자가 글을 썼는데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좀 맞으면 좀 덜 아프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글에서 봤어요. 신문 기사에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 동네 소아과에서 예방 대상포진 주사를 주기 때문에 치사도 거기서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의학기사 글만 보고 가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얘기되고 생백신이면 대상포진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네. 맞은 것도 또 뭐냐면 저도 또 실수한 게 또 그 소아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왼팔 투석한 팔을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안 맞았는데 또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왼팔을 이렇게 걷었어요. 근데 그또 소아과 의사도 그래도 이걸 다 주더라고 나를. 그러면서 내가 맞고 나서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맞고 나서 이게 팔이 킹이 며칠 동안 계속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지금 손님만들은 절대 맞아서는 안 되는데 금기사항인데 오늘도 300씩 400씩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하도 아프니까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아보자고 이게 맞았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거 지금 듣고 보니까 좀 난처하게 됐네.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맞고 나서 네. 문제가 안 생겼으면 괜찮으신 거고요. 네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대상포진을 안 생기게 하는 효과보다는 대상포진이 말씀하신 대로 네. 대상포진이 무서운 거는 대상포진에 따른 신경통이 네. 무서운 거고 네. 그게 신경통이 발생할 위험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죠. 네. 그래서 심한 사람만 수년간 아프기도 하고 네. 그 신경통을 좀 줄여주는 효과 한 60에서 70% 이상 대상포진 네.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 네.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이 돼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자는 이제 썼는데 이미 생겨버린 신경통을 줄여준 효과가 아니라 네. 나중에 혹시나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신경통이 발생할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금기사항인데 네. 맞아 큰 지장 받은 거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수두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수두처럼 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안 생기고 넘어가셨고 네. 그러면은 뭐 그냥 다행이신 거죠. 글쎄요. 그래서 뭐 아무 이상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 이상은 제가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식한 이후에는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놓지 않는 게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사포진 신경통은 치료가 치료는 뭐,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네. 그 한의원에 가서 벌침도 한 번 10번 맞아보고, 딴 데 가서 신경 차단 수술도 한번 해보고, 또 통증 크니까 뭐 한 달 동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대사포진 예방주사까지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항상 이게 응대가 아프다는 제가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통제와 그런 통증 조절하는 약으로 현재까지 조절할 수 네. 없고요. 네. 너무 심하시면은 마취통증학과 같은 데서 시술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했거든요, 신경 차단도. 근데 그것도 몇 번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네. 네, 저는요, 신장 이식, 재이식 한 5년 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신이식 신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크립토코쿠스 감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포테리신 주사하고 플루코나졸 치료를 받았는데, 이 치료 때문에 첫 번째 이식신이 망가진 주요 원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거는요, 이 크립토코쿠스가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이 K 바이러스처럼 면역이 저하됐을 때 다시 몸에서 발현되는 게 아닌가.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방 목적으로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또 무엇인지요? 크립토코커스 감염은 그걸 줄이기 위한 항진균제를 복용하는 효과는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물론 한 번 생겼던 일은 면역이 떨어지면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항진균제 계속 먹는 거에 대한 약에 의한 부작용과 그거의 예방 효과를 고려해서는 현재는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흙이나 이런 데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에 노출을 피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좀 더 예방하는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 다른 이식 환자에 비해서요. 예. 그러면은 그 감염이 한 번 됐던 사람은 다시 한번 발현되거나 이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까? 이제 그런 병이 있고 아닌 병이 있는데 크립토코커스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에서 신장 이식 받은 지 1년 됐어요. 근데 후속 이식 받기 전부터 다리가 이제 시리고 저렸는데 교수님께서 이식 후에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좋아지는 거는 못 느끼고 좀 진행되는 그 시리고 저린 증상이. 근데 그게 외과 교수님께서 수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감염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파 이런 데는 한 번 가봤는데 너무 감염이 걱정돼서 더 이상 이용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식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스파는 이용해도 된다 가봤다 그런 분도 계시고 5년 되신 분은 목욕탕도 아침 일찍 새벽에 갔는데도 요로 감염이 됐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파나 그 다리를 위해서 수영 운동 같은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나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요로 감염은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요로 감염이 더 잘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로 감염의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청결인데 그리고 그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그 면역 능이 세포 면역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요로 감염이 더 잘 생기는 건 아니고 이식하고 6개월 이상 지나고 면역 억제제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냥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면서 스파나 목욕탕을 조심스럽게 이용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더 근데 이야기에서 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안 할 수 없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예, 그러니까 이식하신 분이요. 예. 예, 그러면은 다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그 극복 안 되는데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 방금 왔는데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형 당뇨에 걸려서 췌장이 좀 망가진 상태인데 그 췌장 이식 수술을 언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췌장 이식 받을 사람의 그 장기가 어느 한 20세 초반이라든가 그거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네, 그건 이식 그 상담실에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상담이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오늘 저기 장기 그 간이식 해서 오늘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기 이식 그 병동에 있다 보니까 감염에 대해서 마스크 하면서 손 닦고 하는데 이거 퇴원 후에 이제 가정으로 갔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퇴원 후에 혼자와의 여기 있을 때처럼 계속 마스크나 아니면 손 씻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다 보면 이제 동기관들 내방객들이 안 보신 분들 방으로 오시고 그런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감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그러니까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감기 기운이 그러니까 이제 이식 막 하고 나서 사실 제일 위험한 게 6개월까지거든요. 그 기간은 사실은 아픈 사람이나 이런 사람 가능한 많은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